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 세상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폭력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작품 로알드 달의 소리 잡는 기계입니다. 작가는 인간의 청각이 현실의 극히 일부분만 포착한다고 믿는 한 발명가의 마음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괴물이나 유령, 어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기심, 그리고 너무 많이 아는 것의 불안한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침묵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바로 그곳에 이 이야기의 진정한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소리 잡는 기계, 로알드 달.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에 클라우스너는 빠른 걸음으로 현관을 빠져나와 집 모퉁이를 돌아 뒤뜰의 정원으로 갔다. 그는 정원을 가로질러 나무로 지은 헛간으로 가서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헛간 내부는 페인트 칠이 되어 있지 않았다. 왼쪽 벽에 놓인 기다란 나무 작업대 위에는 철사와 배터리, 작고 날카로운 도구들이 흩어져 있고 그 사이에 길이가 90cm가량 되는 작은 관 모양의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클라우스너는 실내를 가로질러 상자로 다가갔다. 그는 뚜껑이 열려있는 상자 위로 몸을 굽히고 여러 색깔의 전선과 은빛 관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며 여기저기 수석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상자 옆에 놓여있던 종이 한 장을 집어들더니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려놓았다. 그는 다시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전선 사이로 손가락을 움직여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살짝 잡아당겨보고 종이를 흘끗 보았다가 상자 안으로 시선을 옮기고 다시 종이를 쳐다보고 선을 점검했다. 그는 1시간가량이나 그러고 있었다. 이번에는 3개의 다이얼이 붙은 상자 앞면으로 손을 뻗어 다이얼을 빙빙 돌리면서 상자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폈다. 그러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때로 미소를 지으면서 상자 안에서 이리저리 손을 옮겨가며 손가락을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일이 섬세함을 요하거나 어려울 때에는 입을 기괴한 모양으로 비틀기도 했다. 그렇지. 이번에는 이거. 그런데 이게 맞나? 어? 도안이 어디 갔지? 아, 그렇지. 옳지. 바로 이거야. 그래, 그렇지. 그는 완전히 작업에 몰입해 있었다. 움직임은 재빨랐고 숨죽인 다급한 작업 태도에는 강렬한 흥분이 감추어져 있었다. 문득 바깥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허리를 펴고 얼른 돌아섰다. 문이 벌컥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들어왔다. 스콧이었다. 의사 스콧. 이런, 자네가 오후마다 숨어 있는 곳이 여기였군. 웬일이세요? 그냥 지나던 길이야. 자네가 어떤지 보려고 들렸어.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이리로 왔지. 그래, 목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다 나았어요. 이왕 온 김에 한번 볼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나았어요. 정말이에요. 의사는 신뢰에 감도는 긴장을 감지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검은 상자에 눈길을 주었다가 다시 클라우스너를 쳐다보았다. 실내에서 모자는 왜 쓰고 있나? 그런가요? 클라우스너가 모자를 벗어서 작업대 위에 놓았다. 의사가 다가와 허리를 굽혀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뭔가 라디오 만드나? 아니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좀 그렇죠. 클라우스너는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도대체 이게 뭐지? 어딘지 무시무시한 느낌이야. 아직 9상 수준입니다. 9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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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리하고 관련된 거예요. 맙소사, 자네는 하루 종일 소리하고 씨름하는 사람이잖아. 제가 소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 같기는 하네만. 의사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돌아보며 말했다. 방해해서 미안하네. 목이 다 나았다니 다행이야. 그러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굉장히 정교해 보이는 장치에 호기심이 생겼고 이 특이한 환자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이야. 그게 진짜 뭔가? 클라우스너가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의사를 향해 고개를 들더니 손을 들어 오른쪽 귓볼을 슬슬 긁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의사는 문간에 서서 미소 띤 얼굴로 기다렸다. 좋아요. 궁금하시다니 말씀드릴게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의사는 클라우스너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음을 알았다. 클라우스너는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귓볼을 잡아당기고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그게 말입니다.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 귀 말이죠.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음역이 아주 낮거나 높으면 들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 그렇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 1초에 15,000번 이상 진동하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개는 사람보다 청력이 좋아요. 음역이 너무 높아서 사람 귀에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 아시죠? 개는 그 소리도 다 듣거든요. 그래, 그래. 나도 알아. 물론 아시겠죠. 그리고 그 호루라기 소리보다 더 높은 음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진동이지만 저는 음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음도 역시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위에 더 높은 음이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음이 있고 그렇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더 높은 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한한 음의 연속.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1초에 100만 번 진동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빠르게 진동하는 소리도. 숫자가 무한히 뻗어가듯이 진동도 끝없이 높아질 수 있죠. 말하자면 무한히, 영원히, 별보다도 멀리 말이죠. 클라우스너는 점점 열기를 띠었다. 왜소하고 약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그는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커다란 머리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연약한 목이 머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매끄러운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백지장 같았고 금속 안경테 뒤에서 깜빡이며 밖을 내다보는 옅은 잿빛 눈동자는 취한 듯 초점 없이 몽롱했다. 그는 연약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왜소한 사내. 정신없이 꿈속을 헤매다가 문득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오르는 나방 같은 사내였다. 의사는 그의 야릇하고 창백한 얼굴과 옅은 잿빛 눈동자를 바라보며 이 볼품없는 사내의 마음이 그의 몸이 있는 곳에서 떠나 있음을, 헤아릴 수 없이 먼 곳으로 떠나 있음을 깨달았다. 의사는 잠자코 그를 지켜보았다. 클라우스너가 한숨을 내쉬더니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제 그의 말소리는 더욱더 느려졌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언제나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높은 영역에서 새롭고 멋진 음악이, 미묘한 화음이나 귀를 찢는 듯한 불협 화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듣기만 해도 미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들려올지도 몰라요.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클라우스너는 작업대에 놓인 작은 구리선 다발에 앉은 파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 파리 보이시죠? 지금 저 파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하지만 아주 높은 음으로 미친 듯이 휘파람을 불고 있을지, 짖고 있을지, 울고 있을지,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파리한테도 입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심지어 성대도 있단 말입니다. 의사가 파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손잡이에 손을 대고 문간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그걸 알아보겠다는 건가? 얼마 전에 간단한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기묘한 소리가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죠. 앉아서 그 기계의 바늘을 바라보면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공기 중에 음파가 존재한다는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을 듣고 싶어요. 그런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누가, 무엇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탁자에 있는 기계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지? 네. 지금까지는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다시 손을 좀 봤거든요. 오늘 밤에 실험해 보려고요. 그가 상자에 손을 얹고 이어 말했다. 이건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음역의 음파를 잡아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으로 전환해주는 기계예요. 라디오처럼 주파수를 맞출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소리지? 간단해요. 만약 박쥐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봐요. 박쥐 소리는 1초에 3만 번이나 진동하니까 주파수가 꽤 높은 소리죠. 보통 사람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 박쥐가 여길 날아다닌다고 하면 기기의 주파수를 3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박쥐 울음소리를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음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죠. 파 반올림이라든지 레 반내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물론 낮은 파장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사가 관처럼 생긴 검고 기다란 상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오늘 밤에 실험할 건가? 네. 그래. 잘 되길 빌겠네. 그가 손목시계를 흘끗 내려다보더니 외쳤다. 이런, 이거 너무 늦었는걸. 잘 있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언제 한번 들러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하지. 의사가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클라우스너는 얼마간을 더 검은 상자 속의 선들을 수석거리더니 허리를 펴고 흥분된 목소리로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이번에는 정원으로 가져가서 실험해 봐야지. 그러면 아마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제 이걸 들어서 조심스럽게. 아이고, 되게 무겁네. 클라우스너는 상자를 들고 문 앞까지 와서야 그 상태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도로 작업대에 돌아서서 상자를 내려놓고 문을 연 뒤 다시 힘겹게 상자를 들어 정원으로 날랐다. 그는 잔디밭에 놓인 작은 나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헛간으로 돌아가서 이어폰을 들고 와 기계에 연결한 뒤 귀에 꽂았다. 그의 손놀림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클라우스너는 흥분한 듯 가쁜 숨을 요란하게 입으로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는 계속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작동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두려운 듯 했다. 정원의 나무 탁자 곁에 선 그는 너무도 창백하고 작고 여위어서 폐병 앓는 안경 낀 애 늙은이 같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사방이 고요했다. 그가 선 자리에서 낮은 울타리 너머로 옆집 정원이 바라다 보였다. 마침 그 집 안주인이 팔에 꽃바구니를 끼고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탁자에 놓인 상자 쪽으로 돌아가서 상자 앞면에 붙은 스위치를 눌렀다. 그는 왼손을 음향 조절기에 대고 오른손을 다이얼에 올렸다. 다이얼을 돌리면 라디오 주파수 계기판처럼 생긴 큼지막한 계기판의 바늘이 움직였다. 계기판에는 15,000부터 100만까지 주파수가 표시되어 있었다. 어느새 클라우스너는 기계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잔뜩 긴장하여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으로 고개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늘이 계기판을 따라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그의 눈에도 바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이어폰을 통해 갑자기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소음에 이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계에서 나는 소음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그는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자신의 귀가 머리에서 길게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두 귀와 머리를 연결하고 있는 촉수처럼 가늘고 단단한 선이 늘어나면서 비밀스럽고 금지된 영역으로 인간의 귀가 닿아보지 못했고 그럴 권리도 없었던 위험한 초음파의 영역으로 자신의 귀가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작은 바늘이 계기판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갑자기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그는 몸을 움찔하며 기계에서 손을 떼고 탁자 모서리를 붙잡았다. 비명을 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옆집 정원의 아주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나 비명을 지른 것은 분명히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구부리고 노란 장미를 잘라 바구니에 넣고 있었다. 다시 한번 사람의 성대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찢어질 듯이 날카롭고 짧으면서도 매우 선명하고 차가운 무생물적인 소리가 들렸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음계의 금속성 소리였다. 클라우스너는 주위를 둘러보며 본능적으로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옆집 여자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허리를 굽혀 한 손으로 장미줄기를 잡고 가위로 자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시 비명이 들려왔다. 비명은 장미줄기가 잘리는 바로 그 순간에 들렸다. 그녀가 허리를 펴더니 장미가 든 바구니에 가위를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손더스 부인! 클라우스너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날카로웠다. 저기요, 손더스 부인! 여자가 고개를 돌려 잔디밭에 서 있는 이웃집 남자를 바라보았다. 작은 남자가 이어폰을 꽂은 채 팔을 흔들며 높고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여자는 그 괴상한 모습에 덜컥 겁이 났다. 하나만 더 잘라보세요. 빨리 하나만 더요. 그녀는 꼼짝 않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클라우스너 씨,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 말대로 해주세요. 장미를 하나만 더 잘라보세요. 손더스 부인은 늘 이웃집 남자가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보니 완전히 미치광이 같았다. 그녀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남편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게 아닐까 망설였다.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니야, 날 어쩌지는 않을 거야.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럴게요, 클라우스너 씨. 말을 마친 그녀가 바구니에서 가위를 꺼내 허리를 굽히고 다시 장미 한 송이를 잘랐다. 다시금 이어폰을 통해 클라우스너의 귀에 소름 끼치는 기계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도 장미의 줄기가 잘리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이어폰을 빼고 두 정원 사이를 가로막은 울타리를 향해 달려갔다.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녀는 한 손에 노란 장미를, 다른 손에 정원 가위를 들고 선 채 그를 바라보았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손더스 부인. 아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그는 울타리에 손을 얹고 두꺼운 안경을 통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부인께서는 오늘 저녁에 장미 한 바구니를 자르셨죠. 날카로운 가위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줄기를 자른 겁니다. 부인께서 가위질을 할 때마다 장미들은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손더스 부인?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랬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쁜 숨을 쉬면서 흥분을 억제하려고 애썼다. 제가 그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장미 한 송이를 자를 때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어요. 1초에 13만 2천 번 정도 진동하는 아주 높은 소리입니다. 부인께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고 싶었다.
네, 정말입니다. 장미 덩굴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성대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건 없죠. 장미는 인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손더스 부인. 그 시점부터 그는 울타리 너머로 몸을 내밀고 사납게 속삭였다. 누군가 당신의 손목을 정원 가위로 자른다면 분명히 아프시겠죠? 장미가 자랄 때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장미도 살아있는 생명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클라우스너 씨. 그렇고 말고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획 돌아서서 집 쪽으로 다른 박질을 쳤다. 클라우스너는 탁자로 돌아왔다. 이어폰을 꽂고 잠시 귀를 기울이며 서 있었다. 여전히 희미한 소음과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다른 소리는 없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잔디밭에 핀 작고 흰 데이지의 줄기를 엄지와 검지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양옆으로 흔들면서 위로 잡아당겨 줄기를 뜯었다. 그가 줄기를 잡아당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줄기가 부러지는 순간까지 높은 음의 울음소리가, 기이한 무생물적인 소리가 희미하지만 똑똑하게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그는 다른 데이지를 잡고 똑같이 해보았다. 이번에도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통의 신음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야, 고통이 아니야. 놀라서 내는 소리야. 아니, 고통이 맞을까? 아니면 인간이 알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과는 무관할지도 몰라. 그냥 외침, 중립적이고 냉담한 외침일 거야. 감정과는 상관없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은 소리일 거야. 장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일어서서 이어폰을 뺐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웃집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검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헛간으로 들고 가 작업대 위에 놓았다. 그리고 헛간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클라우스너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났다. 옷을 입고 바로 헛간으로 향했다. 그는 기계를 밖으로 날랐다. 두 손으로 상자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틀거렸다. 클라우스너는 집을 나와 길 건너 공원으로 갔다. 공원에 도착한 뒤 잠시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다시 커다란 밤나무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기계를 나무 둥치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광에서 도끼를 꺼내들고 길을 건너 공원으로 돌아와 도끼를 나무 옆에 놓았다. 그는 다시 한번 두꺼운 안경 너머로 주위를 둘러보고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이제 겨우 아침 6시였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기계를 켰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이제는 익숙해진 희미한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그는 도끼를 집어들더니 두 발을 넓게 벌리고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도끼를 휘둘러 나무 둥치를 찍었다. 도끼날은 나무 깊숙이 들어가 박혔고 도끼날이 닿는 순간 이어폰을 통해 괴이하기 짝이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에 들었던 소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리. 거친 무성조의 굉음, 으르렁거리는 듯한 저음의 비명, 장미의 외침처럼 빠르지도 짧지도 않은 소리가 도끼날이 닿는 순간 가장 크게 울렸다가 1분 정도 흐느낌처럼 꼬리를 끌며 조금씩 잦아들더니 마침내 사라졌다. 클라우스너는 공포에 질려 도끼날이 나무에 살갗을 파고 들어가 박힌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도끼자루를 잡고 날을 움직여 빼낸 다음 도끼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는 도끼날이 박혔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오르만지면서 벌어진 상처를 오므리려는 듯이 상처 가장자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며 중얼거렸다. 나무야, 나무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곧 나아질 거야. 금세 괜찮아질 거야. 거대한 나무 둥치에 손을 대고
한동안을 그대로 서 있던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허둥지둥 공원을 빠져나와 길을 건너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전화기 쪽으로 걸어가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리더니 번호를 누르고 기다렸다. 왼손으로 수화기를 꽉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초조한 듯이 탁자를 두드렸다. 전화 저편에서 신호음이 울리더니 딸깍하고 수화기 드는 소리와 함께 졸음에 겨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보세요? 스콧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당장요. 누구십니까? 클라우스너예요. 지난밤에 제가 실험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소리를 듣는 실험을 할 거라고. 알아, 알아. 근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가? 아니요, 제가 아픈 게 아니고. 아침 6시 반이야. 이 시간에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를 걸면 어쩌라는 건가? 좀 와주세요. 빨리요. 선생님도 들어보셔야 해요. 정말 굉장하다니까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의사는 전화로 사고 소식을 알리며 빨리 와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느끼곤 했던 필사적이다 못해 거의 광적인 흥분을 사내의 목소리에서 느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정말 이 시간에 오란 말인가? 네, 당장. 지금 당장 와주세요. 알았네. 기다리게. 클라우스너는 전화기 옆에 앉아 의사를 기다렸다. 나무의 비명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굉장히 크고 무시무시한 소리에 겁을 집어먹었던 기억만 남아있었다. 땅에 버티고 서 있는데 누군가 작고 날카로운 무기를 휘둘러 다리를 찍는다면 인간은 어떤 소리를 지를까? 그는 상상해 보았다. 나무의 비명과 비슷한 소리? 아니다. 전혀 다를 것이다. 나무의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름 끼치는 무성음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어떤 소리보다 끔찍했다. 그는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다. 갑자기 밀밭이, 누렇게 익은 살아있는 밀이 빽빽하게 선 밀밭이, 수화기가 밀고 나가며 1초에 500포기를 잘라내는 밀밭이 떠올랐다. 세상에, 그 소리가 어떠할 것인가? 500포기의 밀들이 동시에 내지르는 비명. 매초 500포기의 밀들이 잘리며 울부짖는. 안 돼. 절대 밀밭으로는 이 기계를 들고 가지 말아야지. 갔다가는 다시는 빵을 먹을 수 없게 될 거야. 그렇다면 감자나 양배추나 당근이나 양파는 어떨까? 그리고 사과는? 아, 아니야. 사과는 괜찮아.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거잖아. 일부러 가지에서 따지 않고 그냥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둔다면 사과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야채는 안 돼. 감자를 생각해봐. 감자는 분명히 비명을 지를 거야. 당근도, 양파도, 양배추도. 그는 대문 걸쇠가 딸깍이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현관 밖으로 나가서 작은 검정 손가방을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키 큰 의사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 난린가? 저를 따라오세요. 선생님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께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길 건너 공원입니다. 같이 가시죠. 의사는 클라우스너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았다. 광기나 병적 흥분의 자취는 사라지고 그저 불안하고 들뜬 모습이었다. 그들은 길을 건너 공원으로 향했다. 클라우스너가 안내한 커다란 밤나무 발치에서 검은 관 모양의 기다란 기계와 도끼가 놓여 있었다. 이걸 왜 여기까지 들고 왔나? 의사가 물었다. 나무가 필요했어요. 정원에는 큰 나무가 없거든요. 그럼 이 도끼는 또 뭐야? 보시면 압니다. 우선 이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세요. 잘 듣고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이따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이어폰을 집어 귀에 꽂았다. 클라우스너가 허리를 구부려 기기에 붙은 스위치를 켜더니 도끼를 들고 양발을 벌려 자세를 잡았다. 잠시 그가 머뭇거렸다.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뭐라고?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요?
그냥 윙윙 소리만 나는데. 클라우스너는 손에 든 도끼를 휘두르려 했지만 나무가 지를 비명을 생각하니 차마 손이 나가지 않았다. 지금 뭐하나? 아닙니다. 클라우스너가 이윽고 도끼를 치켜들어 나무를 향해 휘둘렀다.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그는 딛고선 땅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아니 분명히 움직이는 느낌을 느꼈다. 그는 나무 뿌리가 땅 밑에서 요동이라도 친 것처럼 발밑의 땅이 약간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멈추기에는 이미 늦었고 도끼날은 나무 둥지에 깊숙이 박혔다. 바로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위를 올려다보던 의사가 함께 위를 올려다보던 클라우스너를 향해 외쳤다. 조심해! 뛰어! 빨리 뛰어! 의사는 이어폰을 잡아 빼고 허둥지둥 멀리 달아났다. 그러나 클라우스너는 홀린 듯 멈춰서서 적어도 20m는 됨직한 거대한 가지가 나무줄기와 붙은 가장 굵은 부위에서 갈라져 천천히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뭇가지가 덮치려는 순간 클라우스너는 용케 옆으로 몸을 피했다. 나뭇가지는 기계 위로 떨어졌고 기계는 박살이 났다. 세상에! 의사가 외치며 달려왔다. 큰일 날 뻔했잖아. 자네를 덮치는 줄 알았어. 클라우스너는 멍하니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커다란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매끈하고 창백한 얼굴에는 긴장과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나무를 향해 다가가 둥치에서 도끼날을 조심스럽게 잡아 뺐다. 들으셨어요? 그가 의사 쪽으로 돌아서며 물었다. 들릴락 말락한 소리였다. 뭐를? 뜀박질을 한 데다 놀라기까지 해서 의사는 아직 숨이 가팠다. 이어폰으로 말이에요. 도끼가 박힐 때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의사는 뒷목을 문질렀다. 글쎄, 그게 말이야. 그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찡그리더니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잘 모르겠어. 확실치가 않아. 자네가 도끼를 내려치고는 바로 이어폰을 빼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소리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몰라.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뭐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겠지. 의사는 조금 성가신 듯이 빠르게 말을 내뱉었다. 그 소리가 어땠는데요? 클라우스너가 고개를 빼고 의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소리가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아, 이거 참 잘 모르겠다지 않아. 피하기 바빴단 말이야. 이제 그만하자고. 선생님, 그 소리가 어땠습니까? 이런 젠장,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무가 쪼개져서 덮치는데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의사가 신경질을 냈다. 그제야 클라우스너도 눈치를 챘다. 그는 꼼짝 않고 서서 의사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의사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다. 됐으니 이제 그만 가자고. 잠깐만요. 왜소한 사내의 매끈하고 하얀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선생님, 상처를 꿰매주세요. 그는 방금 전 나무 둥치에 도끼날이 박혔던 자리를 가리켰다. 여기를 얼른 좀 꿰매주세요. 지금 장난치나? 제 말대로 해주세요. 어서 꿰매주세요. 도끼자루를 움켜쥔 클라우스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나무를 어떻게 꿰매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자고. 나무는 꿰맬 수가 없나요? 당연하지. 가방에 소독약 있죠? 있으면? 그럼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세요. 따갑겠지만 바르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것 봐! 의사가 자리를 뜨려는 듯 다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장난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당장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세요. 의사는 머뭇거렸다. 도끼자루를 움켜쥔 클라우스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면
잽싸게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알았어, 바르지. 그는 3미터쯤 떨어진 풀밭에 놓여있는 검은 가방을 가져와 소독약 병과 약솜을 꺼냈다. 그리고 나무 둥치로 다가가서 소독약병에 코르크 마개를 뽑고 약솜에 소독약을 적셔 허리를 구부린 채 상처에 솜을 대고 두드렸다. 그러면서 곁눈으로 도끼를 손에 든 채 꼼짝 않고 서 있는 클라우스너를 살폈다. 제대로 바르세요. 알았어, 알았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그 위에. 의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제 다 됐네. 의사는 허리를 펴고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소독약 바른 자리를 살피며 말했다. 잘 나을 거야. 클라우스너가 다가와 엄숙하게 두 군데의 상처를 살폈다. 그렇겠군요. 잘 나을 것 같아요. 그가 커다란 머리를 아래 위로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내일도 와서 봐주실 거죠? 그럼, 그러다 마다. 소독약도 발라주실 거죠? 필요하면 그렇게 하지. 고맙습니다, 선생님. 클라우스너가 다시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도끼를 내던지고 희죽 웃었다. 그것은 광기 어린 미소였다. 의사가 얼른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세나. 돌연 그들은 입을 꾹 다문 채 걸음을 옮겼다. 조금은 허둥지둥 공원을 가로지르고 길을 건너 집으로 돌아왔다. 어떠셨나요? 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기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호기심의 위험성, 그리고 현실이 우리의 감각이 감당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불가사의하고 불안할 수 있다는 불편한 생각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가는 매우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은 지식이 있을까? 클라우스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만 그 발견의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그 진실을 아는 데 따르는 대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극적인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참 역시 로알드 달다운 상상력 충분히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들으시고 아마도 평화로운 정원, 나무 또는 조용한 오후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시겠죠? 아마 앞으로 잔디밭에 안 들어가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기계를 발명하신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님 벌써 만든 게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